내 이름은 한소연이다. 나는 58세.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내 삶은 얼어붙은 시간 속에 갇힌 듯했다. 서울 도심의 고요한 주택가, 넓은 정원과 서재가 딸린 낡은 2층 집.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지켜온 이 집은 이제 내게 거대한 빈 공간으로만 느껴졌다. 매일 밤 나는 텅 빈 침대에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째깍 째깍.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남편의 채취가 사라진 베개는 차가웠고 그의 손때 묻은 책들은 나를 향해 침묵하고 있었다. 남편은 유명한 대학 교수였다. 그의 서재는 수많은 고전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강의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존경을 받았다. 그는 내게 삶의 지혜와 깊이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나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사랑, 나의 동반자, 그리고 나의 미래까지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은 후로 웃음을 잃었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했다. 나는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이 있는 과부였다. 사람들은 나를 교수님의 아내라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지만 그들은 나의 내면을 알지 못했다. 나는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갔다. 슬픔을 감추고 외로움을 숨겼다. 나의 삶은 고독했고 단조로웠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남편의 낡은 서재에 앉아 그의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책 페이지마다 남편의 필체가 남아있었고 그의 흔적은 여전히 생생했다. 나는 책을 통해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고 그의 지혜를 다시 배웠다. 나의 손은 낡은 책들의 거친 질감을 느끼며 남편의 온기를 찾으려 애썼다. 내 손목에는 낡은 시계가 들어있다. 남편이 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 시침과 분침이 멈춰버린 낡은 시계. 그것은 남편이 죽기 직전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이 시계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이 시계는 우리 사랑의 증표야. 언젠가 네가 가장 힘들 때 이 시계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나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남편의 존재를 느꼈고 동시에 나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시계가 다시 움직일 날을 기다렸다. 정의의 시간이 다시 시작될 날을.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남편의 책들 중 일부를 매주 인근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 기부했다. 그 책들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남편이 가장 아끼던 화분을 돌보고 있었다. 화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점차 시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매일 화분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었지만 화분은 생기를 되찾지 못했다. 나는 화분에 시들어가는 잎사귀를 보며 나의 삶을 떠올렸다. 나 또한 남편이 사라진 후 점차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화분 흙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돌멩이를 발견했다. 돌멩이는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돌멩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돌멩이는 따뜻했고 나의 손에서 희미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나는 그 돌멩이가 단순한 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돌멩이를 남편의 낡은 시계 옆에 놓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멈춰버렸던 시계의 초침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돌멩이가 남편의 시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 돌멩이가 남편이 죽기 직전 내게 남긴 비밀스러운 메시지라고 믿었다. 나는 그 돌멩이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나는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타인을 돕고 싶었다. 그것이 과거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에서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발견된 기적의 약수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약수터의 물을 마시면 불치병이 낫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도 임신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는 뉴스를 보며 비웃었다. 과학을 맹신하는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미신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의 시선은 뉴스 화면 속 약수터에 꽂혔다. 그리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한 젊은 남자. 그는 30대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그는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통찰력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나는 그 약수터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곳에 나의 마지막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나의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수첩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수아, 이 시계는 우리 사랑의 증표야. 언젠가 네가 가장 힘들 때 이 시계가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수아는 나의 유일한 희망이자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나의 멈춰버린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내 삶의 고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기적의 약수터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회자되던 시골 사찰, 그리고 그 약수터를 관리하는 젊은 농부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알 수 없는 희망을 일깨웠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찰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는 나의 고급 세단을 몰고 시골길을 달렸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자 내 마음은 조금이나마 평화로워지는 듯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동안 달린 끝에 나는 뉴스 속에서 보았던 그 사찰의 모습을 발견했다.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차에서 내려 사찰 안으로 들어섰다. 사찰은 오래되어 낡았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는 사찰 곳곳을 둘러봤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들어왔다. 바로 신성한 약수터였다. 맑은 물줄기가 바위 틈에서 솟아나오고 있었고 주변에는 작은 이끼들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약수터에 다가가 물을 마셨다. 물은 시원하고 달콤했다. 나는 물을 마시는 내내 알 수 없는 편안함과 함께 묘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나의 몸속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약수터 뒤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30대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그는 승복이 아닌 평범한 작업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사찰 주변의 밭을 가꾸는 농부 이도현이었다. 이도현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통찰력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유수 속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익숙함을 다시 느꼈다. 약수는 어떠신지요, 보살님? 이도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나는 이도현에게 나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내가 58세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으며 마지막 희망을 찾아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이도현은 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말을 경청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보살님의 마음속 깊이 간직된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수는 그저 마음의 문을 여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이도현의 말은 알 수 없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약수터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려 하지 않는 듯했다. 나는 사찰에 머물며 매일 약수터의 물을 마셨다. 나의 몸은 점차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피곤함은 사라졌고 잠 못 이루던 밤도 편안해졌다. 나는 이도현과 함께 사찰 주변을 산책하고 밭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이도현은 내게 농사에 대한 지혜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마음을 깊이 위로했다. 나는 이도현에게서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치유를 느꼈다. 그는 마치 나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된 존재 같았다. 나는 이도현의 작은 창고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기구들과 낡은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창고 한쪽 구석에서 나는 익숙한 물건을 발견했다. 나의 남편이 생전에 늘 차고 다니던 낡은 주머니 시계였다. 시계는 녹슬고 멈춰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시계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나의 남편의 유품이 왜 이 시골 농부의 창고에 있는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였다. 나는 이도현에게 주머니 시계에 대해 물었다.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이 시계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오래전부터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도현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할아버지가 이 시계의 주인이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 시계는 분명 내 남편의 유품이었다. 나는 이도현이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이도현에게 나의 남편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주머니 시계를 차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도현은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그는 내가 그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이도현에게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군사 훈장의 비밀까지. 나는 이도현이 나의 남편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다. 이도현은 나의 이야기에 침묵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 미세한 구토 증상, 그리고 알 수 없는 피로감. 나는 혹시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떨렸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58세의 나이였고 의사들은 이미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선고했었다. 나는 이도현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도현은 나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보살님, 약수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현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배를 만졌다. 나의 배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산부인과 의사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건 기적입니다. 한소연 씨, 임신 초기 단계입니다. 58세의 나이에 자연 임신이라니.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헤매었지만 산속 사찰의 약수터에서 기적을 만났다. 나는 이도현과 약수터의 비밀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나의 배 안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나의 임신 소식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58세 여성의 기적 같은 임신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기적의 약수터, 현대의 성모 마리아.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나의 임신을 현대의 기적이라 불렀다. 나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고 산속 사찰의 약수터는 기적의 약수터라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임신 소식은 축복인 동시에 시련의 시작이었다. 나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언론과 방송사들은 약수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사찰로 몰려들었고 그들은 약수터의 물을 분석하려 했다. 과학자들은 나의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나를 미신에 빠진 사람으로 몰아갔고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비난했다. 나의 성공적인 교수 경력까지 들먹이며 내가 자신의 명성을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폄하했다. 특히 유명 탐사보도 전문기자 이영민은 나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그는 과거 나의 성공적인 교수 경력을 취재했던 적이 있었고 내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그는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나의 임신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는 약수터의 물을 분석하여 그 어떤 특별한 성분도 없다는 것을 밝혀내려 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지만 그의 진실은 내게는 비수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나의 임신은 명백한 기적이었지만 세상은 그 기적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약수터의 물을 마시고 임신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멈춰버렸던 시계는 이제 나의 뱃속에서 뛰는 작은 심장 소리에 반응하는 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기적 같은 임신 소식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병원과 의학계는 58세 여성의 자연 임신이라는 전례 없는 현상에 경악했고, 언론은 약수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나를 미신 맹신자로 몰아갔던 이영민 기자조차 약수터의 신비로운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내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세상의 탐욕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생명석의 존재가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의 거대 제약회사와 생명공학 기업들은 생명석의 힘을 독점하려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하여 생명석의 비밀을 파헤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특히 내가 과거에 몸담았던 의료계의 경쟁사이자 나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김영민 회장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석의 힘을 손에 넣으려 했다. 나는 이도현 스님과 함께 생명석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도현 스님은 생명석이 함부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그는 생명석의 힘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이도현 스님의 말을 이해했다. 나의 임신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생명석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사명을 안겨주었다. 김영민 회장은 언론을 통해 생명석의 존재를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미지의 물질로 폄하하고 나의 임신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했다. 그는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생명석의 물을 분석하려 했고 사찰에 압력을 가해 약수터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했다. 그의 탐욕은 도를 넘어섰고 그의 행동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나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마저 탐냈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웠다. 나의 임신은 명백한 기적이었지만 세상은 그 기적을 믿어주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약수터의 물을 마시고 임신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멈춰버렸던 시계는 이제 나의 뱃속에서 뛰는 작은 심장 소리에 반응하는 듯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도현 스님에게 생명석의 비밀을 세상에 공개할 방법을 논의했다. 우리는 이 모든 비밀이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다. 이도현 스님은 생명석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나의 임신과 이영민 기자의 집요한 추적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나는 이도현 스님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약수터의 비밀과 나의 임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생명석의 신성함을 지키고자 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터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기자회견 당일이 되었다. 사찰마당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이 기자회견에 쏠려 있었다. 이영민 기자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듯했다. 나는 이도현 스님과 함께 단상에 섰다. 나의 배는 이미 제법 불러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다. 내 심장은 쿵쿵거렸지만 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말해야 할 진실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유진입니다. 55세의 나이에 기적처럼 임신한 여성 CEO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나의 말에 집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임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사찰의 약수터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이영민 기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한유진 씨, 지금 미신을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을 기적이라고 포장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이도현 스님에게 시선을 보냈다. 이도현 스님은 나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옆에서 사찰의 오래된 기록을 펼쳤다. 나는 이도현 스님과 함께 약수터의 역사와 생명석에 대한 모든 비밀을 공개했다. 생명석의 존재,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약수를 활성화시키고 생명을 증진시키는지, 나의 임신이 생명석의 힘이 나의 간절한 염원에 반응하여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장은 내가 약수터의 비밀과 이도현 스님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의 무게와 함께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는 듯했다. 이도현 스님은 나의 옆에서 사찰의 오래된 기록을 펼치고 그 기록을 해독하며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생명석의 존재,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약수를 활성화시키고 생명을 증진시키는지, 나의 임신이 생명석의 힘이 나의 간절한 염원에 반응하여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도현 스님이 그 생명석의 수호자이자 수백 년을 살아온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자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영민 기자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미신이라고 비난했던 것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한유진 씨, 지금 당신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으라는 겁니까? 당신의 임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이도현 스님과 함께 생명석에 대한 모든 진실을 공개했다. 생명석이 우주에서 온 신비로운 광물이며 그 힘이 생명을 품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이 악의 손에 넘어가면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설명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과 수천 년간 이어진 사찰의 기록을 통해 증명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방송 카메라들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영민 기자는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와 나를 막으려 했다. 그는 나의 팔을 잡고 소리쳤다. 한유진 씨,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신은 조작된 겁니다. 당신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영민 기자님,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에 이영민 기자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맹신했던 과학의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민호 스님은 조용히 약수터로 향했다. 그리고 약수터 바위 틈에 숨겨져 있던 작은 돌들을 꺼냈다. 그 돌들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민호 스님은 돌들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석의 조각들입니다. 이 돌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곳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석의 힘은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민호 스님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 안은 다시 한번 경악에 휩싸였다. 과학자들은 생명석의 존재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생명석의 존재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때 기자회견장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사찰 입구로 수많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거대 기업의 총수들이자 내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생명공학 분야의 경쟁사 CEO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생명석의 비밀을 노리고 사찰에 침입한 것이다. 그들의 리더는 내가 과거에 수없이 마주했던 나의 최대 경쟁사이자 나와 함께 난임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김영민 회장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탐욕으로 가득했다. 그는 나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생명석의 존재를 직감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그는 생명석의 힘을 독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할 터였다. 김영민 회장은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게 다가와 비웃듯이 말했다. 한유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불가능하다던 임신을 하셨다니 정말 놀랍군요. 혹시 그 비밀이 이 약수터에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저희도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선과 함께 알 수 없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생명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나는 김영민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김영민 회장님, 이곳은 당신의 탐욕을 채울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신성한 곳입니다. 약수터의 물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함부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나의 말에 김영민 회장은 비웃었다. 신성이라? 할머니, 그런 미신 같은 소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과학과 돈만을 믿습니다. 생명석의 힘,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그 생명까지도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분노에 치밀어 올랐다. 그때 민호 스님이 갑자기 나의 앞으로 나서서 김영민 회장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생명석의 힘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약했다. 김영민 회장의 경호원들은 민호 스님을 밀치고 약수터로 향했다. 나는 나의 손에 든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민호 스님과 똑같이 생긴 남자. 그는 젊은 시절의 민호 스님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왜 나를 그 사찰에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왜 그 목걸이를 주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가 생명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언젠가 약수터의 비밀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삶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나는 내 배를 감쌌다.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혜와 용기로 이 부당함에 맞설 것이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게 그들이 누구를 얕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나의 숨겨진 과거와 내가 가진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기자회견은 김영민 회장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낱낱이 드러냈다. 그가 생명석의 힘을 독점하려 했던 광기 어린 욕심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나의 임신이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영민 기자조차 그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김영민 회장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언론은 물론 정치권과 법조계까지 이들의 압력에 휘둘리는 듯했다. 기자회견 이후 나를 지지하던 언론사들은 김영민 회장의 광고 중단 압박을 받았고 몇몇 기자들은 협박성 메시지와 의문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기도 했다. 이영민 기자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나의 옆에서 밤낮으로 자료를 수집했고 김영민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과거 나를 미신맹신자로 몰아갔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김영민 회장은 나를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의 폭로로 인해 자신의 제약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를 법정에서 굴복시키려 했다. 그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나는 그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생명석의 신성함과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찼다. 나의 낡은 몸은 피곤했지만 나의 정신은 날카로웠다. 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그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다. 나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때 나의 곁에는 나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모렘는 나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 했다. 내가 밤늦도록 자료를 검토하고 있을 때면 모레는 내 발치에 기대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호 스님은 나를 위로하며 말했다. 보살님, 걱정 마십시오. 생명석의 힘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약수터는 스스로를 지킬 것입니다. 민호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나는 이영민 기자와 함께 김영민 회장의 방역에 대비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논리로 우리를 공격할지 예측했고 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미리 준비했다. 이영민 기자는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허점을 찾아냈고 나는 나의 고고학적 지식과 과거의 연구 경험을 활용하여 생명석의 신비로운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을 모색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기일 통보가 왔다. 김영민 회장이 나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소송이었다. 재판장은 김영민 회장의 압력으로 인해 이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알 수 없는 부담감을 느꼈다. 돈과 권력이 법을 좌지우지하려는 현실이 나를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김영민 회장 측 변호인단은 막강한 논리와 증거를 내세우며 나를 공격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생명석의 존재와 나의 임신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의 발언이 미신을 조장하여 대중을 현혹시키는 행위라고 폄하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생명석의 신성함과 내 뱃속에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나의 손에는 낡은 앨범 속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의 민호 스님. 나는 사진 속의 어머니를 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나의 임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약수터와 생명석에 얽힌 수천 년의 비밀까지. 나의 진술은 단호했고 나의 증거들은 명백했다.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이영민 기자는 나의 변호인으로서 당당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김영민 회장의 만행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생명석의 신비로운 힘, 그리고 김영민 회장이 생명석을 독점하려 했던 탐욕스러운 계획을 낱낱이 파헤쳤다. 그는 나의 임신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김영민 회장 측 과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생명석의 과학적인 원리와 미생물학적 특성을 설명했다. 그의 변론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견고했다. 특히 이영민 기자는 김영민 회장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인체 실험과 위험한 약물 개발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김영민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김영민 회장의 잔혹한 본성을 낱낱이 파헤쳤다. 법정안은 경악과 분노로 뒤덮였다. 김영민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했다. 이영민 기자는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훼손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권력에 맞선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김영민 회장은 생명석의 신비로운 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법은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오직 진실과 생명의 가치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영민 기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빛났다. 그는 진정한 정의의 사도였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영민 회장의 모든 주장은 기각되었고 나는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김영민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인체 실험과 비윤리적인 약물 개발, 그리고 기자회견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내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의 제약회사는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김영민 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제약회사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달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영민 기자는 나의 옆에서 나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었고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나의 뱃속의 작은 생명은 이제 어엿한 생명으로 자라고 있었다. 나는 이영민 기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영민 기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한유진 대표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신념이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쌌다. 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김영민 회장의 몰락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생명석의 신비로운 힘을 보호하고 그 힘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 그리고 나의 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는 여전히 내게 큰 의미였다. 나는 언젠가 그 목걸이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남편 이재훈 대령의 살인사건이 재수사되고
나의 아버지와 오메가 티머의 비밀 임무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선우그룹의 추악한 비리와 그들이 30년간 은폐해왔던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폐지 줍는 할머니의 진실 추적,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재벌가의 검은 역사, 결국 빛을 보다. 언론은 연일 나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정의의 아이콘이자 국민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성이나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남편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를 이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김태성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구속 수감되었다. 검찰은 그들의 모든 비리와 살인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될 터였다. 선우그룹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방역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나는 재판 준비에 온 힘을 쏟았다. 나의 조력자였던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나의 옆에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선우그룹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논리를 만들었다. 특히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군사훈장과 그 안에 숨겨진 암호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 즉 선우그룹 창업주가 군납 비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에 은닉했으며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재판 당일이 되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전 국민의 관심이 이 재판에 쏠려 있었다. 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숨을 골랐다. 내 옆에는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게 힘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마음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김태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초췌하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봤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와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은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와 김태성의 만행, 그리고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죽음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들은 남편의 군사훈장에 담긴 암호 해독 내용, 선우그룹의 비자금 흐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선우그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부인하며 반박했다. 그들은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나의 증언이 노망난 노인네의 망상이라고 폄하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희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나의 손에는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남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내가 한때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면서 겪었던 모욕, 그리고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억울한 죽음과 선우그룹의 추악한 비리까지. 나의 진술은 단호했고 나의 증거들은 명백했다. 나는 법정 스크린에 남편의 군사훈장에 담긴 암호 해독 내용과 그 암호가 가리키는 비자금의 실제 위치가 담긴 위성 사진을 띄웠다.
이 증거는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선우그룹 측 변호인단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이토록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김태성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남편은 전쟁 중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선우그룹의 추악한 비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약자들을 짓밟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시청자 게시판은 폭주했고 토론회장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전화 연결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화면 속 김태성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말했다. 김태성 씨,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에 김태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태성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군납비리, 비자금 조성 및 은닉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선우그룹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처참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달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군복에 달려있던 훈장은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꽉 쥐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선우그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토론회 이후 선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불매운동은 전례 없는 규모로 확산되었다. 그들의 모든 계열사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김태성은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아버지와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선우그룹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사회는 거대한 정의의 물결로 출렁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자 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용기와 신념에 찬사를 보냈다. 언론은 나를 국민 할머니라 부르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졌다. 나의 작은 방에는 수많은 편지와 선물들이 배달되었고 사람들은 내게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성이나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오직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었다. 나는 재판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나의 남편 이재훈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고 선우그룹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나의 조력자였던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나의 옆에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선우그룹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논리를 만들었다. 특히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군사훈장과 그 안에 숨겨진 암호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 즉 선우그룹 창업주가 군납 비리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해외 유령 회사에 은닉했으며 이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재판은 치열하게 진행될 터였다. 선우그룹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방역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다. 재판 당일이 되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전 국민의 관심이 이 재판에 쏠려 있었다. 나는 법정 방청석에 앉아 숨을 골랐다. 내 옆에는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게 힘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마음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다. 김태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초췌하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노려봤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와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은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와 김태성의 만행, 그리고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죽음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들은 남편의 군사훈장에 담긴 암호 해독 내용, 선우그룹의 비자금 흐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법정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선우그룹 측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부인하며 반박했다. 그들은 영상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고 나의 증언이 노망난 노인네의 망상이라고 폄하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그들의 논리는 교묘하고 치밀했지만 나는 그들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희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나의 손에는 남편의 낡은 흑백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사진 속의 남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다. 내가 한때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면서 겪었던 모욕, 그리고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억울한 죽음과 선우그룹의 추악한 비리까지. 나의 진술은 단호했고 나의 증거들은 명백했다. 나는 법정 스크린에 남편의 군사훈장에 담긴 암호 해독 내용과 그 암호가 가리키는 비자금의 실제 위치가 담긴 위성 사진을 띄웠다. 이 증거는 선우그룹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선우그룹 측 변호인단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이토록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김태성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남편은 전쟁 중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선우그룹의 추악한 비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약자들을 짓밟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시청자 게시판은 폭주했고 토론회장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전화 연결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화면 속 김태성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말했다. 김태성 씨,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기 힘들겠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에 김태성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렸다. 김태성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선우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군납비리, 비자금 조성 및 은닉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선우그룹은 해체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그들의 몰락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처참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내게 달려와 질문을 쏟아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군복에 달려있던 훈장은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꽉 쥐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나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될 것이었다. 김태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선우그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몰락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재벌가의 오만함과 그들이 은폐했던 추악한 역사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선 자각을 경험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정의의 승리이자 국민의 힘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했다. 나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민 할머니이자 불의에 맞서 싸운 진정한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명성이나 찬사에 안주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명예회복이 아니었다. 남편 이재훈 대령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를 이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돈과 권력으로 약자를 짓밟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나는 나의 조력자였던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재훈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그 목적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재훈재단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이들을 위한 소송 지원을 했다. 특히 나와 같은 고령의 약자들이 재벌이나 권력자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재단 설립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후원 문의가 빗발쳤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재단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특히 선우그룹의 몰락을 보며 정의를 갈망하던 젊은 세대들이 열정적으로 재단 활동에 참여했다. 우리는 함께 강연회를 열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나는 재단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의 지혜와 용기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선우그룹의 몰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 사회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맹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부패한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재훈재단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 폐지 줍는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돈의 눈먼 노인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들은 나의 옆에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당한 공격에 맞설 논리를 만들었다. 이사장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사장님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겁니다. 젊은 기자의 말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재단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 사기를 당한 노인, 그리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재훈재단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고 사람들은 재단을 정의의 등대트라 불렀다. 어느 날 나는 재훈재단에서 주최하는 정의 실현 콘서트에 참석했다. 콘서트장에는 수많은 시민들과 재단의 후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단상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다. 나는 특히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의 이야기를 강조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 그리고 그가 남긴 군사 훈장에 담긴 비밀. 나는 남편의 훈장을 스크린에 띄우고 그 훈장이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서트장 안은 숙연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숭고한 희생에 애도를 표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는 재훈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치료를 받고 회복한 피해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의 작은 노력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콘서트가 끝난 후 나는 재훈재단의 후원자들과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재단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옆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정의로워질 때까지 나는 나의 삶을 바쳐 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나는 나의 낡은 앨범 속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군복에 달려있던 훈장은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꽉 쥐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재훈재단을 통해 나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시작했다. 선우그룹의 몰락과 김태성의 처벌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돈과 권력에 의해 억압받는 약자들이 많았다. 나의 남편 이재훈 대령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를 이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남은 삶에서 이루고 싶은 유일한 목표였다. 재훈재단은 나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는 재단의 언론 홍보를 담당했고 그들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진실을 향한 열정은 재단의 활동을 더욱 빛나게 했다. 변호사들과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재단의 뜻에 동참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다. 재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설립하고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의 지혜와 용기가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특히 나는 고령의 약자들이 재벌이나 권력자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돕는 데 주력했다. 그들은 대부분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인 노동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어르신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학대받는 노인들. 나는 그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들에게 합당한 정의를 실현했다. 재운재단의 활약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졌고 사람들은 재단을 정의의 등대크라 불렀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선우그룹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맹신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는 부패한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재운재단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고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익명의 투서가 끊이지 않았고 거짓 소문들이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들은 나의 과거 폐지 줍는 경력을 들먹이며 나를 돈에 눈먼 노인으로 몰아붙이려 했다. 나의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다는 주장을 다시 펼치며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 나는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곁에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재단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젊은 기자와 선배 기자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들은 나의 옆에서 밤샘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했고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부당한 공격에 맞설 논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는 재단 활동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왔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나의 이야기는 군 내부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고 자신들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은 흘렀고 재운재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약자 보호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나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지혜와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재운재단은 이재운 기념 도서관을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무료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도서관 안에는 나의 남편이 생전에 즐겨 읽던 책들과 그가 남긴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히 그의 군복과 훈장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남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나는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단상에 선 나의 모습은 예전의 허리 굽은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남편은 전쟁 중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 이재운 대령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선우그룹의 추악한 비리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었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약자들을 짓밟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서관은 남편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모든 약자들이 지식과 지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 시청자 게시판은 폭주했고 도서관 안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전국 각지에서 전화 연결이 폭주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신념에 박수를 보냈고 나의 아픔에 공감했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의 삶의 마지막 장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정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나는 도서관 한쪽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군복에 달려있던 훈장은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꽉 쥐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나는 도서관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도서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도서관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나의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미래의 주역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나는 나의 손에 쥐어진 낡은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늠름하게 서 있었다. 그의 군복에 달려있던 훈장은 이제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남편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진을 꽉 쥐었다. 나의 삶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었다. 나는 그 물결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다. 그날 폐지 줍는 할머니를 무시하던 재벌 3세는 다음 날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이복순 할머니 같은 조용한 영웅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이복순 할머니 같은 용기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